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우선 대장동 재판부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유동규, 김만배 뭐 5명이 모두 다 전원 구속되는, 법정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관련자, 민간업자 관련자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중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우선 사건을 다루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 상황은 검찰이 2021년 10월에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장을 처음 기소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으로 보면 4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1심 판결에 이미 어떤 차원으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들, 그러니까 성남시의 실세들이 민간 업자와 결탁을 해서 벌인 부패 범죄다, 네. 부동산 부패 범죄다 하면서 성남시가 갖고 가야 할 이익을 저들이 갖고 가면서 또 민간업자들이 갖고 가면서 배임 행위가 명확하고, 네. 그 과정에서 서로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이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가 있었다라면서, 예. 저 민간업자들과 저 5명 중에 뭐 그 얻은 이득은 수천억이다. 수천억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 그 대한민국에 역대 있었던 각종 부동산 개발 비리 중에서 개인이 이득을 취득한 금액 중에는 단연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기록은 깨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부동산 개발 비리를 많이 봤지만, 뭐 뇌물이라 해봤자 뭐 한 수천만 원대에서 뭐 수억 원대, 뭐 3억, 4억 이 정도인데, 지금 뭐 4천억,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렇게 형량이 나올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 추징금, 김만배 추징금 428억, 사실 검찰에서 주장한 추징금은 한 2천억 정도예요. 네, 네. 김만배가 그 화천대유 대표거든요. 그 전 기자이고 화천대유 대표이고, 또 나머지는 뭐 천화동인 뭐 몇 호 이렇게 있는데, 그 추징 액수 중에서 왜 이렇게 추징이 작게 나왔냐면, 개발 단계마다 그 사업 시행 단계마다 이 추징액을 매기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어가지고 아, 7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저게 발생한 건데, 7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 2015년 이전에 그 한 거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좀 매기기 힘들다라고 해서 428억만 나온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항소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저들이 처벌을 받는 건 처벌을 받는 거고, 저 이득을 얻은 4천억에서 5천억 상당의 금액이 어디로 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금액을 어디다가 썼냐, 입금된 거는 맞는데 그거 어디다 썼냐, 그 현금화를 한 것이냐 어디다 썼냐,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예. 어디다 썼는지는 김현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지난번에 김현지가 통화해서 누군가하고 약 300억 정도, 걔네들 300억 정도 땡겨와야 하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300억을 현금으로 땡겨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 정도 개발을 해야지 300억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저수지 하나,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큰 저수지 중에 하나니까 대장동 저수지. 뭐 정진상, 저수지란 용어는 사실은 이런 부패 범죄에서 저지른 용어는 정진상이 만드는 거니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시 수뇌부가 지금 제의가 됐잖아요. 네. 그 719쪽짜리 분량 중에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이 표현도 네. 딱 명시적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정진상 외에 수뇌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수뇌부가 누굴까? 저는 이재명 외에 또 있는지 김현지까지 포함을 해줄까요? 어쨌든 그 수뇌부가 있다는 건데, 김현지는 당시에 사실 성남시의 뭐 중요 직책을 맡진 않았습니다. 성남의제 21에서 일하고 있을 때이거나 아마 그 시점이기 때문에 수뇌부라고 하면 딱 이재명만 일단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재판부 판결문에 보니까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재명의 개발 공약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했고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이 특혜를 만들었다. 민간인에게 특혜를 준 게 발단이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재판부가 정진상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최측근으로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한 관계였다. 즉 이재명이 정진상이었고 지시가 이재명 이제 지시였다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에게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의 이행 업무였다. 이것도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연관된다면 성남시 수뇌부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재명과 연관이 있냐 없냐. 예. 이재명이 저러한 각종 보고를 받으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거고요. 예. 보고 이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직권남용과 저 각종 배임죄에 또 공범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유동규 그 본부장의 말도 그렇고 이 판결 판시에 대한 취지를 해석해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지만 네. 단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진 않았다. 성남시 수뇌부와 얘기를 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이 판사님들도 판결문에 이제 성남시장이라고 딱 명받기가 딱 받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피고인 대상은 아니니까. 예, 성남시장으로 딱 못 받으면 현직 대통령이 판결문에 딱 있다 이게 되니까 네. 표현을 성남시 수뇌부라고 약간 순화시켰지만 수뇌부가 누구입니까? 시장이 수뇌부이죠.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지방 행정 그 재정 회계 규칙을 보면요.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은 각급 과에서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A4 용지를 사던가 급하게 뭐 종이 테이프를 사던가 뭐 노트북 뭐 100만 원짜리 급하게 사던가 이런 거는 각급 과에서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각급 과에서 알아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후정산을 받거든요. 네.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다 검토를 해요.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다 그 시장이 검토를 하죠. 하다못해 뭐 분리수거 업체나 뭐 쓰레기 수거 업체 어디 뭐 나무를 심던가 이런 거 다 시장 결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 4천억에서 5천억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개발 비리인데 이거를 당시 시장이 몰랐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재판부의 이제 사건의 이제 맥락은 다 잡았으니까 뭐 자세히 분석 네. 안 해도 우리가 이 워낙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많이 오래전부터 다뤄왔으니까 다른 맥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정부와 민주당, 그러니까 당정이죠. 당정이 지난달 말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지금 1심 재판부,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이거 배임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구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뚜렷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임죄라는 게 그 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기업에서 원하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오너들의 다양한 경영상 판단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배임죄는 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상 배임죄가 있어요. 네네. 이 상법상 배임죄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항상 폐지해달라는 건 이 상법상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요거는 폐지 안 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여러분들 뭐 김만배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인입니까? 남욱이나 정진상이 기업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기업인입니까? 근데 형법상 배임죄를 갑자기 폐지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게 만약에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지금 대장동과 같은 저러한 몇천억 단위의 국가 기금을 이용한 개발 행위 저게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 사람들은 지금 수천억의 이득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하다못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받은 사람들, 2천만 원, 3천만 원의 이득을 받은 사람들도 다 구속합니다. 다 구속하니까 너네도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배임죄를 폐지해서 너네는 무죄를 준다? 이거는 사법체계에 굉장히 심각한 발상이다라고 재판부가 미리 꼬집은 것이죠. 아, 네.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까지 구분해서 딱 명료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청년들이 국회에 몰려가서 지금 선포한 영상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전원이 유죄가 확정되고 중형 선고가 되고 또 법정 구속이 되면 이게 알려지면서 청년들 또 국회로 몰려와서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재명의 권력 형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아주 영상이 사실은 조금 이보다는 긴데 그중에 아주 짧은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은 사실상 껍데기만 주권자 취급을 받지만 그나마라도 주권자 취급을 해주는 지금 더 늦어지기 전에 이재명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국민도 재판과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하여 제3심제가 존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독재자 탄생의 서막입니다. 자,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라.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재판 재개 목소리 이런 걸 담고 있는데 이게 더 약간 거세지겠네요. 네, 청년들 되게 멋있습니다. 예. 그 청년들을 굳이 좌파 청년과 우파 청년을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저렇게 보수 우파 청년분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당당하거든요. 네. 내 얼굴이 전 세계에 팔리고 내 이름이 전 세계에 팔려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난 당당하다. 나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말을 한 거다라는 거고 이 가끔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 오는 거 보면 꽁꽁 싸매고 가려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좌파 진영, 진보 진영 연단에 올라가서 그 말하는 사람들 다 여기 꽁꽁 싸매고 있어요. 누군지 전혀 몰라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팔 혁명도 청년들이 한 거고요. 뭐 2010년경의 튀니지 혁명도 청년들이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도 4.19 혁명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3.1운동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항상 뭔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던가 뭔가 막혀 있는 곳. 지금처럼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정부가 있는 한 청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낼 거고요. 저렇게 지금 목소리를 얌전하게 내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렇게 정치적 목소리도 내고 좀 있으면 거리로, 요즘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거리로도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좀 민주당이 여당이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에이펙 정상회의 직전에 정청래가 엉뚱한 점 한번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 쌈딱이 그간에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까지도 몰아가면서 해산을 하겠다고 주장했던 뭐 각종 정치적 이슈, 사법 이슈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정청래가 무정쟁 주간이라고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갑자기 그런 이상한 제안을 정청래가 했었는데 자,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사법부 해체를 공론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는 사법부 해체죠. 이 공론화를 공식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판중지법을 첫 번째 지금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 재판중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관점은 논리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대장동 유동규 김만배가 유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관하다. 라고 하면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린 무관하니까 우리 무죄를 받으면 돼. 근데 무죄가 또 100%라면 그냥 받으면 돼요. 빨리빨리 재판 진행하자. 오히려 재판 신속 처리 법안을 내야죠. 그렇죠.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판을 중지한다는 거는 이재명이 대장동의 유관화다. 관련자들이 뭐 징역 8년씩 나오니까 거기에 수뇌부는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수뇌부 그 우두머리수로 그 형량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순입니다. 재판 중지법과 이재명이 무관하다. 이게 지금 모순 관계인 점을 하나 꼬집으면서 두 번째 관점은 이 여권 내에 정치 권력의 약간 충돌인데 이거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청래 그 대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부터 신문 기사에 그 대통령실이 원하는 이재명이 원하는 신문 지면은
에이펙의 성과입니다. 11월 3일부터 이번 주는 다 에이펙의 성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법부에서 하는 거고 내년 뭐 2월 달에 인사이동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정청래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에이펙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관점이 있고, 마지막 관점으로 정청래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우리는 국정안정법이다, 국정수호법이다라고 칭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말을 안 했으면 국정이 더 안정돼 있어요. 이미 안정돼 있는 상태인데 정청래가 저렇게 재판 중지법을 갖고 나와서 국정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지키자고 행위하면서 이 벽을 지키자면서 벽을 부시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행위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재판 중지법까지 제기가 됐네요. 유동규,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정민용 5명 관련자들 전원 중형을 8년, 뭐 6년, 4년 이런 중형을 받은 사람들. 자, 성남시 수뇌부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성남시 수뇌부가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나와라, 이 장면이 나온 이제 거죠. 성남시 수뇌부 딱 하면 모르는 게 바보죠.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성남시 수뇌부, 그걸 뭐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자, 그 현장 살펴봤고요. 이제 김현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문제는 근래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00억 한번 땡겨봐. 김 선생 300억 땡겨봐. 야, 300억을 그냥 땡겨도 되는 정도 돈으로 육성으로. 김 선생이 누구였을까? 학원가 김 선생도 아니고 김 선생 300억 땡겨봐. 지난번에는 이재명과 과거에 어떻게 싸우는지도 나왔죠. 성남시 의회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이재명도, 원래 이재명의 모습이 그래요. 거기에 같이 공무원 멱살을 잡고 흔드는 김현지의 모습, 그 거의 수준이 동급 수준이라는 게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 이화영 변호사였던 설주한 변호사 사임시킨 것까지 여러 장면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용 건이 좀 터졌습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그 재판 당시에 위중했던 사람들이 3명이 있어요. 김용 관련.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인데, 자, 그 2사람에게 위중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을 도와주려고 위중 혐의로 위중을 했다가 기소된 그런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이 김용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김, 히읗, 지읒, 초성을 보냈네요. 초성을. 이게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 일단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모 씨는 2023년 5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대는 등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한 인물 있는 건가요? 2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씨가 위증을 했다던 날로부터 열흘 뒤 김 전 부원장이 이들에게 실명이 아닌 초성으로 표시한 누군가를 만나 상의하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답하자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또다시 중요한 내용을 지목한 인사에게 보내라는 취지로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초성으로 표시된 해당 인물이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저 김히읗지읒 초성으로 나왔던 저 인물이 검찰은 이미 김현지 인물이다, 공범들과 몰래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신이죠, 확신. 의심이 네. 아니라 확신입니다. 김용 당시 부원장이 저 문제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절에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보좌진들, 모든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다 와라 해가지고 겹겹이 둘러싸우고 막 팔짱 끼고 해가지고 결국 압수수색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때는 막았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비판하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김용 부원장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결정 못하니 김현지와라고 해라. 와 정말 김현지가 상왕입니다. 김현지가 컨트롤 타워고 만사 현통이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김현지구나. 이러니까 김현지가 휴대폰을 자주 바꿨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물리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네.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죠. 김현지가 또 어떠한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하다못해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던가 법원에 이러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감 출석 문제나 법원의 이제 증인 출석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김용 재판에 지금 위중했던 저 관련자들, 피의자들까지 김현지가 만일 뒤에서 해당 공범들에게 위중하도록 교사를 하거나 살상 교사를 하거나 뒤를 봐줬다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이 됩니까? 네, 이 그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인데 예. 사실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119 구급대원이나 네, 뭐 네. 112 뭐 경찰관들한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되는 거고 그거 말고 형법 314조에 징역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방해죄가 있어요. 업무방해죄가 예, 그게 되겠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데 그 업무의 공무의 범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안 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 위증을 교사했을 때는 위증교사가 성립이 돼요. 네. 그런데 저거는 그 위증교사나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서서 김용이 저지른 범죄 또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취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정권을 비호하고 본인의 뭐 일자리가 연속되고 결국엔 지금 부속실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연상선상에서 봤을 때 김현지도 공범으로 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기겠죠. 저 김희읍 지읒이 김현지가 아니다. 그럼 뭐 김효자입니까? 뭐 김현정입니까? 김현주입니까? 뭐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네. 김희읍 차라리 그냥 김현지라 쓰던가 좀 웃긴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건 뒤에 가서 왜 저렇게 쓰는지는 한번 좀 예.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이제 핵심 측근,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측근들, 고위직 사실은 이제 대통령 친인척 문제라든가 고위직들을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 비서관급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상한 짓 안 하는가 또 부패 행위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라고 원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특별감찰관 임명 계속 안 하고 있네요. 네,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의 역사를 보면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이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박근영 씨라고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자매에 대해서 막 감찰하고 우병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막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을 맞이했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해라. 너네가 임명하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 임명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추천해라 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감찰관을 추천 안 한 거지 특별감찰관실은 있어요. 그럼 뭐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3명 네, 정도. 네, 네. 대통령 문재인 그 선거 도와줘가지고 들어간 직원 3명이 있어요. 그 직원 3명은 5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청와대니까 뭐 행정관이나 뭐 비서관급 뭐 공무원이 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 내내 자료만 보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그러한 게 있었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주장한 게 공수처의 발족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 안 한 건데 공수처의 발족과 특별감찰관 추천이 일단 사실상 관계도 없는 일이고 공수처라는 게 지금 5년 동안 기소를 6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예산이 막 내년 예산이 막 제출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가 이상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270억 가량인데 일도 안 하고 성과도 없이 예산만 늘리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정부 내내 임명을 안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계엄이 터진 거고 그 계엄 터지기 전에 그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 임기 100일 기념해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막 이런 논란이 있었고 어쨌든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자, 저런 거 감시하라고 특별감찰관이 있는 겁니다. 저런 거라고 하면 이제 김현지, 네. 김현지 등등을 감시하라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민주당이 도입을 한 건데 결국 임기 100일 넘도록 130일 되도록 뭐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코멘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뭐 아무 코멘트가 안 나오기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도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고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문재인 정부에서 저 제도를 차라리 없애면 없애는 거지 없애지도 않고 임명도 안 하고 5년 동안 있으면서 또 저기 직원들은 또 월급 받아가고 이러한 아주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감찰관실은 있습니다. 지금 직원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계속 임명하지 않는 그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조금 이게 툭 튀어나온 그냥 별개의 문제로 한번 좀 살펴볼 문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장동이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 특히나 이제 운동권들 관련된 사건에 보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초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앞서 이 김용 관련된 텔레그램 이 메시지에 대해서 무슨 첩보 영화 찍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지하 조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암호명을 사용을 합니다. 지하 조직원들은 직접 암호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암호명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암호명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급이 높다는 거죠. 암호명을 받으면 관악선 1호, 뭐 봉화 1호 이런 당시에 이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직접 당원으로 대개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나서 이렇게 암호명을 배치하는데 그리고 난수표나 스테가노그라피 수법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북한 공작원과 교류 때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내에서 그냥 남한이라고 하죠. 남한 내에서 골수 운동권끼리도 비밀 정보를 나눌 때 이 가명이나 초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주간첩단 사건 한번 볼까요? 제주간첩단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자, 제주 지하 조직 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히읗 기읗 히읗. 저게 이제 한길이라는 조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비밀 조직원들은 저렇게 지하 조직에서 저렇게 초성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은 있긴 해요. 좀 변형된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게 더군다나 저렇게 살펴보는 건 경기 동부연합과 같은 아주 비밀 지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그게 성남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성남에서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바글바글해서 저런 걸 쓰는 것을 운동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성남 경기 라인에서 근데 이걸 사용합니다. 김용이. 야, 그래서 이거 뭐 일반인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긴 했는데 이 간첩들이나 지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저런 사용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일단은 저 간첩 관련 저 사건 제주 지하조직 사건 말고 네. 다른 간첩 사건에서 김현지의 이름이 판결문에
명백히 박혀 있죠. 그 김현지가 그 간첩단에 관련해서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는 박혀 있습니다. 간첩이라는 얘기보다는 간첩단하고 좀 연관돼 있는 사람은 좀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가 그 이름을 떳떳하게 이름을 못 쓰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불법적인 일을 할 때, 그렇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뭐 내가 얘하고 약간 공모라던가 제가 공모를 해서 이게 아직 휴대폰이 뺏겼을 때 좀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김현지를 안 쓰고 김희읍 지읒이라 쓴 거 아니냐라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은 사람에 대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왕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못 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은 뭐 김정은, 김일성 이런 이름을 일반 주민들이 입에다 못 담는다면서요. 그럼 별칭을 쓰던가 하다못해 뭐 미국 대통령도 경호국에서 뭐 독수리가 뭐 날개를 폈다, 독수리 이동한다, 뭐 무궁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궁화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암호를 쓰는 게 높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떳떳하지 않은 거 플러스 김용 입장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야 중요한 거는 김현지랑 상의해라고 하면 그 카톡이 어디에 짤로 돌아다니면 얘 봐라 나를 그냥 김현지라고 칭했어 이렇게 될까봐 그럴까봐 오히려 김용도 약간은 눈치 보는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김현지가 이재명 아래에만 있지 만인의 위에 있고 네. 오히려 상왕 이재명보다 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냥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지하고 상해 이거는 이제 하대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내가 상관할 게 아니야. 김현지하고 상해 이 하대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김희역지가 상의라고 하는 게 이거는 김현지를 높이는 거죠. 김현지가 밝혀지면 안 된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또 해석이 되는군요. 네. 예, 김용 부분에 관한 새로운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와서 그 부분을 김현지와 연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이제 입장을 바뀔 때가 많이 됐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워낙 비밀이 많은 집단이고 그런 여성이고 또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김현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최민희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최민희가 사과를 한 것인지 사과는 하고 변명만 한 것인지 최민희 사과 아닌 사과 이건데 어쨌든 최민희가 30일 날에 무슨 이제 언론에서는 사과라는 타이틀을 다뤄주긴 했던데 뭐 좀 유감성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이렇다 사실관계다 이렇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 아닌 사과 변명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당시에 들으셨어요? 이 국감이 종료가 되면 예.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베스트 국회의원과 워스트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예. 단연컨대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최민희 의원이에요. 전국에 있는 우리 펜앤마이크 중앙방송 말고도 유튜브 방송 말고도 전국의 각종 지역 방송에서도 많은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을 하면서 워스트를 뽑자 그러면 다 최민희를 뽑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정의당 그 시의원하고도 토론했는데 저도 워스트를 최민희를 뽑았는데 정의당 시의원도 최민희를 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는 게 나는 딸의 결혼식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게 뭡니까? 9월 초에 어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김현, 그러니까 과방위 김현 간사하고 뭐 의원님 딸 결혼한다면서요? 뭐 언제예요? 뭐 한복 입고 갈까? 그럴까? 딸 결혼식 이미 알았고요. 또 변명을 한다는 게 돈을 다 돌려줬다 혹은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돌려받은 거 없는데? 라고 하니까 그 말 하자마자 오후에 보좌관이 와가지고 돌려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명확한 거는 최민희가 본인의 계좌 기록을 공개하면 돼요. 본인 딸 받은 그 청첩장에 계좌 카드 결제를 담았고 계좌 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카드 결제 왜 하는 줄 아세요? 카드 결제 왜 하는 이유가 법인으로 결제하기가 카드 결제가 너무 편해서 그래요. 법인 산하 기관이 다 법인입니다. 네. 뭐 한국전력이건 뭐 한국전력은 뭐 산자위이긴 한데 지금 뭐 과방위 산하에 있는 뭐 인터넷방송진흥원이도 뭐도 다 법인이에요. 법인이 카드 결제하기 편해요. 법인에서 현금을 빼서 갖다 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법인 카드로 결제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해놓은 건데 그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하던가 혹은
방명록도 다 공개를 하던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사과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면서 이 노트북에다가 최민희 사태를 붙였는데 그걸 최민희 의원이 쉬는 시간에 막 떼요. 그 재물손괴거든요. 그 현수막 걸어 있는 걸 함부로 떼면 재물손괴인 것처럼 재물손괴도 하면서 저는 왜 사퇴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에이펙도 했고 했지만 결국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봇, AI, 뭐 반도체 등등 다 과방위 소관이에요. 과학 소관입니다. 과학 소관. 그리고 뭐 OTT 이런 건 다 방송 소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앞으로 2050년이나 2060년쯤 됐을 때 네.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왜 이렇게 그 다른 나라보다 뒤졌냐? 왜 이렇게 법이 규제가 많냐라고 하면 30년 후에 그러한 탓은 다 최민희 탓입니다. 지금 해야 할 거를 못 하고 있어요. 과방위가 빨리빨리 AI 풀어주고 로봇 규제 풀어주고 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중국은 휴머노이드가 걸어다니고 웬만한 식당에서는 다 로봇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국회에서 못 하고 있는 게 다 최민희 탓이다. 최민희가 빨리 사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최민희가 왜 이렇게 급하게 입장을 밝혔을까요? 일부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좀 현실화되고 사실 뇌물 혐의 문제, 그중에 네. 이제 특가법상 또 뇌물 문제 이 확정되면 상당히 중형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단순한 정치적 의제 차원을 넘어서 이 사법적인 문제, 형사처벌 네. 문제까지 아주 구체화되니까 다급해서 지금 급하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이 자기 입장이라고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카톡방에서도 네. 최민희에 대해서 그 미디어 특위 안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를 예.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이제 법률적인 검토 얘기를 나누는데 최민희 그 의원이 만약에 뇌물죄가 그 해당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뭐 공직 박탈 당하고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갑니다. 근데 뇌물죄는 그 수수와 공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최민희가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의심되는데 누가 줬는지를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10월 30일 날 국민권익위에다가 일단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최수진 의원이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요. 저도 같이 가서 제출을 했고 그 제출을 하고 나니까 최민희가 당일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미 제출을 다 돼 있는 상태고 이 사건 수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 청첩장에 있는 카드 결제에 그 금융자료만 받아보면 돼요. 그거는 뭐 출석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받아보면 되고 또 최민희와 최민희 일가에 있는 계좌 기록도 그냥 받아보면 됩니다. 그러는 것이고 그 시기쯤에 최민희 후원 계좌 목록도 좀 받아봐야 돼요. 받아보고 나머지 이제 그 서류인데 방명록이나 그런 부분 또 화환을 보내는 이런 부분은 압수수색하면 방명록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권익위에 신고를 했으니 권익위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최민희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이 페북에 올린 글 중에 국민 여러분께 하고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국회나 뭐 또 이런 관계자들이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로 인해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에게 특히나 죄송하다고 하는 건 어떤 차원에서 네. 지금 해석을 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종특입니다. 종특. 뭐냐면 강선우 사건 때도 그랬고요. 네.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한테 사과하면 되거든요. 네. 강선우면 보좌진 피해 사과하던가 최민희는 지금 본인한테 암묵적으로 그 압박을 받았던 피감기관들한테 사과를 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사과를 한다. 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땡큐죠. 왜 땡큐냐? 민주당 의원들이 최민희한테 적잖이 축의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축의금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100만 원을 냈습니다. 최민희의 김영란법이 걸렸으니까 95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고 나는 그래 내 마음은 표현을 했고 돈을 돌려받으니까 오히려 땡큐인데 걷다 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한 게 이 이유는 나 과방위원장은 계속 유지하게 해줘. 나 과방위원장은 계속 하고 네네.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과방위 말고 나를 과방위에서 쫓아내려면 그와 동급인 대로 보내달라. 국회 상임위원장과
동급인 자리를 당내에 요직을 보내주던가 혹은 당 외적으로도 국회에서 요직을 좀 보달라 이렇게 읍소와 하소연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사실은 이 사태 딱 불거졌을 때 네. 나는 그 우리 딸 가정사니까 내가 행동을 적절치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러면 사실 끝났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같은 기간에 우상호 그 정무수석의 자녀도 결혼했죠. 네. 우상호 정무수석 그 결혼식이 정말로 인산인해였대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금에 대해서 엄청나니 그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만약에 자기 자녀 문제다 정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명과 안하무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 카톡도 공개됐잖아요. 네. 그 보좌관이 말투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그 다른 피감기관 공무원한테 이거 뭐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임? 이게 무슨 말투입니까? 옛날에 자식을 보면 뭐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이런 것처럼 그 의원을 보면 그 보좌관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총체적으로 국민께 자 서가를 하려면 저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임위원장에 앉아서 그냥 볼멘 소리로 빔소리로 사과하지 말고 소통관을 통하던가 혹은 아니면 본인 계좌 기록을 공개하면서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2부에 강대규 변호사님 모시고 대장동 재판의 은밀한 구석들 살펴봤고요. 초성으로 나온 김현지 그 장면 그리고 최민희의 장면 최민희가 상당히 다급했나 봅니다. 그 장면들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저 이야기도 뒤에 가서 좀 하는 걸로 해보고요. 예. 자, 우선 김정숙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요한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핵심적 사건이 김정숙의 옷값 의혹에 관한 사건인데 경찰이 지난 7월에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칼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옷고 있는 지금 사진에 떠 있는 김정숙이 입고 있는 옷부터 해서 수백 벌의 옷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 부분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결국 올 게 왔다 하는 네.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몇 달에는 서로 이렇게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허니문 뭐 기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허니문 기간이 없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그 이재명의 권력이나 이런 그 상황들이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나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하는 그런 행태는 사실은 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자당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많이 이어졌었고 그게 군데군데 계속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만 하더라도 제일 이제 뭐 도드라진 게 부산시당위원장, 네. 부산시당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친명계 이재명 영입 인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수영구 당협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뭐 100% 행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학관계가 작동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래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를 경선을 붙여주지도 않고 그냥 날렸어요. 그러니까 컷업. 그거는 혹시라도 이재명 쪽 사람이 부산시당 위원장이 될까봐 굉장히 이거를 경계한 거거든요. 네. 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재판중지법, 이 재판중지법이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진행하겠다고 막 이 난리 부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판 중지법은 입법하는 순간 재판 개시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재판 중지법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정위헌 판단이라도 받게 되면 이제는 그 재판을 중지할 수가 없고 개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법부에서 이제 그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한정위헌이라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헌법재판소는 다 뭐 민주당 쪽 인사들 아니냐 좌파가 돼 있지 않냐.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 무슨 말이냐.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가 실현되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그 판을 하냐고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 서로 홀딩돼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황당한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측에서 이제 이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그 비공식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요게 좀 특이한 사건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 그 고발을 합니다. 요 그 김정수 관본권에 대해서 거기에서 불송치를 받은 거예요. 네. 무혐의 불송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때문에 조정이 돼가지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형사소송법 제 245조의 7에 나와 있습니다. 고소인만 이의 신청 가능한 거예요. 네. 고발인은 안 되고. 그래서 고발인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발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검찰에 새로 고발장을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새로 제출하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때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이다. 근데 그거와 관련 없이 원래는 이의 신청권이 없는 사건인데 고발장을 새로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경찰에 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중앙지검에서. 네네. 그거는 이거 원래 그 패턴이나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인지를 검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인지의 수단 중에 하나가 고발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뭐 이 절차를 위배해서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전직 영부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인정을 했잖아요. 대통령실한테 보고했다고. 네. 근데 전직 영부인 문제에 대해서 이 관본권 문제는 직접적으로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실한테 보고 안 하고 이거를 진행을 할까? 이 검찰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권력 다툼 결국 그 선을 넘었어. 약간 이런 경고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 사건 관리 조금 자세하게 분석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 경찰에 이 김정숙의 옷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그간의 경찰의 경찰이 수사했던 걸 살펴보니까 관본권을 사용했다는 건 경찰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확인한 건 경찰이 확인한 1,200여만 원치는 관본권을 사용해서 옷을 구입했다. 이건 확인이 됐고 수백 벌의 사실은 그 옷을 사용하는데도 관본권을 사용했다는 여러 업체의 의혹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니냐. 다만 경찰은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이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건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 찾아냈다. 대통령 기록관 가보니까 뭐 그런 건 없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김정숙의 계좌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면서 검찰에서는 실제로 내용적으로도 경찰이 잡아야 될 중요한 수사의 중요한 대목을 사실은 놓쳤거나 일부러 빠뜨렸거나 그래서 재수사를 할 증거를 확보할 어떤 이런 부분을 검찰이 잡은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제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또 다른 상황이 뭐가 있냐? 네. 전성배 건진법사의 관본권 문제가 있어요. 띠지무실 사건. 그러네요.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뭘로 공격합니까? 이거 대통령실 특활비 아니냐? 왜 띠지 분실 왜 했냐? 그래서 그 분실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도 자체 감사했는데 뭐 다른 혐의점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특검하자. 그 특검하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특검까지 가야 돼요. 이 관본권 띠지 분실 문제로.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김정숙의 이 관본권은 뭐냐? 띠지는 여기는 살아 있는데 그거를 왜 지금 아니 띠지가 살아 있어도 특활비를 확인 못 하는데 띠지가 분실되든 말든 그게 특활비 확인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상. 근데 지금 보면 원래 이 띠지는 일련 번호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그 발행 일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숙은 띠지가 있는데도 특활비를 못 밝혔다. 전성배 건진법사는 관본권이 있고 띠지가 없는데 그러면 왜 밝히느냐? 띠지를 굳이 밝히지도 못할 거를. 요 논리로 들어가면 특검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결국 김정숙 관본권 이거 밝히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됐을 거예요. 이거 고려 안 되고 지금 그러면 또 이 여기저기 띠지 분실을 뭘 특검까지 하냐고 난리 부를 텐데 다른 데서는 왜 이거를 안 하고 이거 진행하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고려한 다음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이 보고가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는 것을 뭐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돼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하도록 놔뒀다.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 자,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청래를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차기를 두고 이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뭐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집권층 내부의 범여권층 내부의 이제 권력 투쟁 양상이 구체적으로 집약된 명청대전을 보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 문재인 일가를 때리는 문제는 독자적인 문제인가 일가를 그냥 뭐 때려도 놔둔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정청래 세력의 기반이 역시 뒤에는 친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것과 연관돼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력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네. 무슨 말이냐? 뭐 문재인, 정청래, 김어준이 한 팀이에요. 저번에 전당대회 때도 박찬대, 뭐 이재명 이렇게 한 팀이었는데 결국 명청대전 박청대전이 아니라 박정대전이 아니라 명청대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청래, 김어준이 한 팀으로 지방선거의 공천권과 관련한 내부 권력 다툼에서 지금 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미 그게 서울시당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 표출이 됐고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 더 큰 권력 누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라는 게 많은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이 집중하고 하는데 이 지방선거는 훨씬 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패배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어떤 세력이 완전히 뽑혀나가요. 뿌리 세력이 뽑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지금 정청래나 사실은 그 김어준 이 세력에 대해서 이 관본권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뭐 여기는 1탄, 2탄, 3탄 이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휴전하지 않으면 더 이제 뭐 대통령한테 개기겠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관련 없는 문제. 완전히 그 여권 내부의 권력 암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의 권력 암투가 더 재밌어요. 사실은 정치를 보는 이 순수한 정치를 그 덕후라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권력 암투가 훨씬 더 이게 기술이나 체계나 세력전이나 이런 게 더 복잡한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그건 뭐 전통적으로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뭐 옛날 공산당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우리가 규모가 작다 그래도 좌파 계열 정당들이 훨씬 더 내부 권력 투쟁이
더 이렇게 치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그런 저는 효과라고 보지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뭐 재수사 뭐 경찰이 뭐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판결들을 보면 법원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됐던 것도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장동 일당에게도 전원 유죄 중형 법정 구속되는 이제 상황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법원에도 있고 검찰청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특검 내부에서도 우리 다 복귀하겠다. 예. 검찰청도 폐지되는데 뭐 우리 본사 들어가야지, 본부 들어가야지 뭐 하면서 그런 파동도 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검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결정의 경우에도 권력투쟁 이외에 그러니까 법률권 내부의 권력투쟁 이외에 검사들 내부에서는 적어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뭐 최고 검찰의 최고 지도부들은 뭐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눈치를 살살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들 내에서도는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강단 있게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부 캐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조금 더 내부 권력 우리 오늘 내부 권력 투쟁 이야기만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그 프레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저는 이것도 일종의 내부 권력 투쟁의 프레임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온건한 반대 입장이었어요. 일단 명칭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부의 수사청도 도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거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검찰 조직을 온건하게 보존하는 쪽으로 이 진행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를 포함한 민주당의 어찌 보면 좀 그 문재인 정청래 김어준 요 팀에서는 네. 극렬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그런 스타일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어요. 다 지금 뭐 민주당 쪽이 하자는 대로 다 돼버렸고 심지어 뭐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태스크포스가 총리실에 설치가 됐다가 그날 그러면 검찰 내에서도 파견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 출근을 했어요. 검사들이. 그런데 오후에 다 복귀를 했어요. 검사가 너무 많다고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법 여권에서 이 검사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이제 정청래를 포함한 그쪽 세력이 일단은 이 조직에는 적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을 포함한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온건한 세력이라고 판단이 들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로 이렇게 칼끝을 들이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뭐 이재명이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는 안 하겠죠. 그런데 한다 그래서 그걸 굳이 막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작동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다른 건을 더 꺼낼 수도 있다. 개민에서 들어가 있는 건들.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개민에서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하나 끄집어낼 수. 이것도 사실 감봉권 김정숙 감봉권도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불송치로 끝난 거잖아요. 경찰에서. 그러면 이 신청권이 없는데 그걸 같이 고발장 재고발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수사 내고 이런 것들도 다 보면 확인하면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긴박하게 저는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정숙의 관봉권, 김정숙의 옷과 관련해서 재수사, 경찰의 재수사 요청을 검찰이 했다는 소식. 경찰에서도 지금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 상황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대장동 문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나왔으니까 대장동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좀 다뤄봐야죠. 몇 가지만 짧게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영, 이 전원 법정 구속되는 재판 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판결문에서 주목받은
6자 글자 성남시 수뇌부가 나왔잖아요. 유동규는 사실상 그냥 중앙관리자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판결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 판결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네. 판결이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여준 판결이에요. 예. 지금 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엄청나게 때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감장에서 그렇게 조리돌림 당한 대법원장은 글쎄 우리 그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뭐 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했는데 근데 민주당이 생각했던 의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내부의 법관들이 그 정도면 뭐 대법원장이 좀 거치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여론이 올라오기를 내부적으로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로 저는 세기를 박았다고 보는 게 그건 모르겠고 법관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공정하게 아주 그 추상 같은 판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의미 있다라는 판결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민관합동 개발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게 그 전에 없던 유형의 개발이에요. 민이면 민이고 관이면 관이거든요. 네. LH가 뭐 옛날에 주공 아파트 공급할 때 지금 또 LH 아파트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관이죠. 근데 뭐 재건축, 재개발 또는 이제 뭐 그런 그 개발을 할 때는 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과 관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도 분리돼 있고 지금도 분리된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는 일정의 장단점이 있어요. 관은 관이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간이하고 신속합니다. 그 대신 수익이 커질 수는 없고 그 수익이라는 게 커질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과 또는 이제 공공에 돌아가도록 만들게 짜져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익률을 얼마든지 극대화할 수 있고 이거는 사적 사업이니까 다만 그 진행과 절차 과정이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지연돼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는 관에 따르고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는 민을 따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시행사가 다 대장동 일당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업 자체가 배임인데 그거를 이 법원에서 판결로 배임을 인정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도 서두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진상이나 아니면 이재명은 다른 재판의 피고기 때문에 이 사건에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쭉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좀 뭐 몰랐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도 표현돼 있다 그러는데 서두에 이미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단어로 바꾼 거죠. 성남시 수뇌부.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 같은 경우 수뇌가 뇌잖아요. 머리에 뇌가 수뇌잖아요. 예. 성남시의 수뇌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죠. 예. 아니 성남시장이 없는 수뇌부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정진상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측근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수뇌부라고 안 해요. 예. 그 수뇌부라는 이야기는 수뇌를 포함하지 않는 수뇌부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죠. 말씀 핵심 측근이라든지 뭐 그 정도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 정진상 뭐 지금 재판 받고 있으니까 정진상한테 돈이 전달됐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 또 뭐 성남시의 수뇌부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는 글쎄. 뭐 김현지를 저렇게 보호하는 걸 봐서는 김현지도 수뇌부인가? 라는 제가 추측이 들어요. 예. 예.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부터는 더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성남시 수뇌부로 표기를 했다는 거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재명을 지칭하고 있다. 유동규도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중간 관리자죠, 당연히. 그리고 이 정진상이 뭐 돈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진상이 이재명이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시켰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인은 이재명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들었던 이 그 구조 자체가 이게 벌써 이 공익으로 그 가야 될 금액들을 환수하지 못한 배임이에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1심 재판부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부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부분에서 한번 연관해서 지금 여쭤볼게요. 재판부의 그 판결문에 보면 중간에 이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일부 진술을 좀 변경을 합니다. 정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그냥 반영한 건지 어쨌든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일부 진술을 바꾸는데 1심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욱과 정영학이 검찰부터 재판 초기 단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 기존 진술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합당하고 여러 가지 퍼즐에 더 정확하게 맞는다. 그리고 다른 진술자, 이 피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정진상에게 전달된 돈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과 관련된 이 배임죄 관련된 여부가 굉장히 다 인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별개 재판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본래는 정진상이 피해자로 돼 있는. 그러나 이재명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정진상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음 달인가요? 또 재판이 정진상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법조인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 비리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서 상당한 부분으로 이미 판결을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진상 재판, 이 정진상 재판부에 달렸다. 정진상 재판 결과에 달렸다. 그게 아주 명료하게 이게 정진상과 이재명과의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제기를 하던데 어떤 차원으로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의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견해는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이제 유동규 위에 정진상이 있고 정진상 위에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재명과 정진상이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그 성남시장의 수뇌부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그 정진상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더 강화가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조금 약화될 거냐, 그게 저는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재판의 판결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1차 재판으로서 굉장히 그 좀 심혈을 기울여서 판결문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거의 이 전체를 아우르는 첫 번째 판결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판결문 쓸 때는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거기서 피고 1은 뭐 했고, 피고인 2는 뭐 했고, 피고 3은 뭐 했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이게 나중에 관련 사건이 있는 데서 모순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성남시 수뇌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정진상은 들어가고 이재명이 빠져갈 수 있느냐, 이 정진상 재판에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다른 그림으로 이 전체 그림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정진상이 내가 사기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이름을 팔아서 그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재명하고 말하지도 않을 건데, 그 고리를 정진상 스스로가 끊어야 돼요. 그럼 내가 다 사기친 거고, 내가 그 무슨 힘이 있고 내가 이재명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너희들이 그거 속은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진법사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는 그 샤넬백이나 이런 거 부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상 이렇게 내가 이제 배달 사고를 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정진상이 그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이런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재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그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렇게 나는 돈을 받아서 내가 사기친 거다, 이 논리가 가능하겠냐. 이거는 정말 재판부 이렇게 판결문 쓰면 재판부가 자신을 우롱하는 스스로 셀프 우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뭐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아니다, 뭐 맞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진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세상을 속였습니다. 나는 이재명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믿고 그거를 믿어서 판결할 이 판사가 아니면 그 말로는 사실은 끊을 수 있지만 보고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끊을 더구나 수가 끊지 없죠. 못하죠. 그게 끊어지지가 않죠. 예.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가 되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큰 틀에서 이 큰 그림을 정진상 판결이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판결문에서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대목을 써놨냐면 아까 이제 배임죄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의 재판이 중단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약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관련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임의 이제 여파인데 결국은 이 피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다. 이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 시민과 성남시 측에 사실은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그것과 연관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으로 그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재판이 재개가 안 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도 가능합니까? 적절해서 뭐 어떻게? 이거는 그 형사재판부에서 뭐 적절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별도의 민사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을 포함한 사람들한테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 손해배상 청구도 1년째 중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형사 판결문의 그런 문구와는 별도로 조금 더 국민의힘도 집중하고 성남시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민사재판은 형사불소추 특권으로 정지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 제84조로 정지가 아니지. 원래 소추되지 않는 거죠. 정지는 원래 그러니까 정지되지 않고 진행돼야 되는데 정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거고 소추되지 않는 건데 민사는 그런 그 불소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는 무조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건데 민법상 불법행위는 반드시 형사재판의 유죄가 선고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 규정에 위배하는 것도 뭐 불법행위는 맞지만 법 전체 질서에 상반되는 게 그 위법행위고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상규나 조리나 이런 거에 위배가 되더라도 불법행위로 봐요 우리가. 예. 꼭 형사재판의 유죄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불법행위죠. 근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과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든 또는 과실이든 뭐든 이재명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사상의 재판이 진행이 되도록 저는 여론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에서 알았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걸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예. 많은 데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 판결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그때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네. 민사소송이 얼마든지 그런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우회하고 그리고 뭐 형사재판의 선고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어떤 그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판입니다. 반드시 이거 진행해야 됩니다. 정지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성 문제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배임죄 폐지 문제가 지금 떠오르긴 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사실상 하명에 따라서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 추진을 철회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간에 막 국정감사 끝나고 제1의 법으로 이 재판 중지법을 가장 우선하겠다 해놓고는
이재명의 의사라고 그러면서 하명 지시가 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는데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국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조금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나 대통령실 또 민주당은 어떤 차원으로 생각할지 아니 재판중지법은 놔두고 배임죄 폐지 문제로 넘어갈지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예. 우리가 연역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임죄 폐지가 재계에서 나온 이유 중에 핵심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너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이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라는 게 복잡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데 너 왜 투자했어? 뭐 사업 이렇게 왜 진행했어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크니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익도 큰 거잖아요. 그거는 경영상의 판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과 관련한 부분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이게 재계의 요청이고 그게 배임죄 변경의 논의예요. 그게 폐지가 아니라. 근데 그 우리가 통치행위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오랫동안 이제 법리였다가 그게 나중에 그게 바뀌게 돼요. 이제는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상 판단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되냐? 어떤 사안이 경영상 판단의 원칙에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를 다시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심사를 회피하겠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항변권을 달라라는 정도지. 내가 뭐 정말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감옥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임죄는 특징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장이 쉬워요. 그게 경영상 판단이다, 정책적 판단이다. 뭐 다른 어떤 뭐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명분 잡아가지고 하면 그것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재계가 그런 면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넣자라고 하는 건 저도 지지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배임죄를 변경하자는 것도 아니고 배임죄를 폐지해서 이재명이 처벌받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 지금 어쨌든 대장동 일당 시행하는 사람들은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배임죄죠. 이게 무슨 경영 판단이에요. 그거를 그냥 지금 관이 가져가야 될 공익을 털어먹겠다고 하는 거에 불과했던 거지. 그게 어떤 배임죄 공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콩짝콩짝을 했으면. 그리고 둘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배임죄를 빼자라는 거는 정책의 일환에 일어난 이런 배임죄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건지 배임죄로 털어먹으려고 한 건지 그것도 사법심사의 대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재명이 사법심사를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배임죄 조항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군요. 아예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배임죄를 손대자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경영 판단이나 정책 판단의 개념이 아니고 그 조항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사안이에요.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판결문에도 돼 있지만 선거에 도움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그게 그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지금 명시적으로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써 넣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게 배임죄 정말 이 단순한 정책적인 판단인 거냐?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사법 심사는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경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그것도 빼자라고 하는 논리. 그러니까 배임죄라는 죄명 자체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논리는
기존의 배임죄에 대한 그런 재개 논리가 아니라는 거. 그거보다 더 심한 막 나가는 짓을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이렇게만 또 사실은 딱 명료하게 구분될 문제만은 아니겠군요. 그렇죠. 보니까. 예,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상법상 배임죄를 없앤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는 배임죄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도 우리는 상법에 해당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예.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좀 배임죄 문제에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내란 특검 문제로 한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아마 구속영장 관련된 심사를 하고 내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한 것 자체에 대한 지금 판단이 필요한데 어떤 차원으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예, 이런 게 참 저도 안타까운데 저는 아주 일관되게 어느 방송에 나가도 저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은 예, 예. 그게 저의 법률적인 판단이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저는 그 범죄 소명이 없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누구하고 전화를 했냐 아니면 위치를 뭐 바꿨냐 뭐 당사로 했느냐 아니면 국회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소란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것이 추경호 의원 한 명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마 이제 그 국감도 끝났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되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한 빌드업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추경호 의원을 당시 원내대표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란에 종사했고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볼 때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이 내란에 가담을 한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요 빌드업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위헌 정당 해산으로 빌드업을 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시작이 됐다. 그리고 구속영장 저는 뭐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래요. 근데 민주당이 그 뭐 국회 동의나 이런 거는 처리할 것 같고 그러면 영장의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네. 뭐 본인의 그런 어떤 결백함을 소명을 해서 빠져 나와서 기각을 이제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추경호 원내대표 개인의 구속 여부가 아니에요. 이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빌드업에 엮이느냐 안 엮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 추경호 의원이 그런 어떤 이 억울하고 부당한 이 구속 상태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제 그 당 전체의 문제라는 걸 이미 뭐 지도부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 늦게까지 또 기다리고 이 의원들도 또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좀 당이 의원들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난 30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 신분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죠. 23시간 조사를 받았으니까 지난달 30일에 소환이 돼서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2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만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뭐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된다면 이제 3일 만에 청구되고 그 후에 실질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조은석 특검팀이 이거 상당히 추경호 쪽에 타겟을 맞추고 난 후에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은 좀 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좀 서두른다고 보세요? 저는 서둘렀다기보다는 예. 미뤘어요.
순서로 해서 뒤로 순서를 밀어놨다가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밀었다니까 좀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감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뭐 터뜨리게 되면 좀 많은 어떤 다른 이슈들 정무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발생될까봐 오히려 더 미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미룰 만큼 미뤘고 그 미루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련자들이나 이런 수사는 이미 뭐 계속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질문을 뭐 다 소화했고 추가 소환 계약도 없다고 지금 특검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일단은 소환을 해서 진술을 하면 원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바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니까 그 절차가 있잖아요. 예,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도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며칠의 간격이 있는 거고 지금 그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네. 그 6월에 지방선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낙인 찍으려고 하고 그거를 뭐 꼭 그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낙인 찍으려는 시도는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 구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내란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당시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저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보는데 뭐 그게 본질적으로는 뭐 핵 관련된 융합이나 분열 문제를 다루니까 뭐 원자력 핵춘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자력 잠수함이 논란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발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 핵실험과 관련된 발언을 했던 게 크게 화제가 됐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논란이 되자 사실은 이제 미 에너지 장관이 핵 폭발이 아니라 그건 비임계 폭발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약간은 수습성 발언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딱 핵실험이라고 명확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약간 정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의도가 없이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핵실험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비인계 폭발이라고 뭐 수정을 했다 그러는데 비인계 폭발이라는 거는 이제 핵 분열까지 나아가지 않는 단계의 폭발을 시험하는 거고 그거는 핵과 관련한 그런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적으로 작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임계 폭발은 미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비임계 폭발은 또 자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하는 게 핵실험인지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핵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 일단 그게 현황이고 그러면 이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실험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외교 관계니까 너무 이게 뭐 바뀌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 일본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방어전선적인 차원의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에이펙에서 가장 사실은 그 중요한 발언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뭐 우리는 금관을 뭐 선물한 게 맞냐 안 맞냐 아니면 또 다카이치 총리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샤오미하고 그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주면서 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데 저는 이 에이펙 예.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거예요. 그게 뭐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떨떠름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본회의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버리고 네. 본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왔는데 다음 또 의장국이니까 다음에 근데 그 뭐 굉장히 불쾌하겠죠. 어쨌든 핵추진 자기들도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서 불쾌할 건 뭔가 싶은데 그래도 불쾌해요. 근데 일본도 묘한 입장이에요.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본회의 만찬에 불참을 해요. 그 호텔 바로 아래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미세한 어떤 이런 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떨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의 쐐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핵실험 하잖아. 니들도 핵실험 하는데 아니 미국도 안 하는 핵실험은 니들이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일본하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논의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인 거로 저는 풀이가 돼요. 특히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 대체동력 잠수함을 그 총리 취임 일성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대체동력이라는 게 아니 디젤 말고 잠수함은 원자력밖에 없고 대체에너지가 뭐 바다 깊은 곳에서 풍력이 있겠어요. 뭐 태양광이 있겠어요. 원자력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잠수함 공약을 아예 내걸었어요. 근데 미국의 우리나라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핵잠수함은 또 의미가 다른 게 우리나라 핵잠수함은 이게 핵으로 이렇게 연료로 핵잠수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일본의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있어요. 네. 보통국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헌법이 있지만 군대도 있으면 안 되고 교정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도 아닌 군대 비스무리한 조직을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정하겠다는 게 아베 전 총리의 그 목표였고 그 아베 전 총리의 그런 목표 의식을 계승하는 사람이 다카이치 총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자기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장거리 그 자막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항속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갖는다는 거는 그 자체가 대양 해군이 되는 거고 외국까지 어떤 나의 그 전투력을 투사시키는 도구예요. 그런데 교정권도 없고 경찰 뭐 해경 비슷한 조직이다. 우리는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네네. 군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뭐 교전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 그런데 너희들한테 핵잠수함이 왜 필요해? 이러면 핵잠수함을 가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까지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일본에서 핵잠수함 이야기가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뭐 좀 타이밍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야 너희들도 핵실험 하잖아. 아니 북중러 너희들도 핵실험하고 너희들도 뭐 핵추진 잠수함 들고 있고 너희도 핵미사일 들고 있고 뭐 나도 안 하는 지금 핵실험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 너희들이 뭐 남한테 핵잠수함 정도 가지네 만에 이런 이야기 할 자격이 돼? 저는 이렇게 돌려서 꾸짖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제 추측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에 관해서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장면들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82%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결과 나와요. 80% 이상의 결과들이 나온다는데 이재명이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지지율만 나와도 막 엄청나게 지금 높게 나왔다고 막 난리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82% 고공행진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외교력 부분에서 지금 높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항모 미 해군 항모 항공모함에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하는 게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압권이었죠.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 배경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를 했죠.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 전에 25% 냈던 관세도 다 돌려받았어요. 그 차익 관세 네, 차익이 네, 발생하는 건 다 돌려받고 그리고 투자나 이런 것들도 뭐 수시로 뭐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뭐 1년에 200억 불은 꼭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서로 기간이 조율해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한에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관세 협상을 잘했다.
어쨌든 저기는 합의문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합의문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양자역학 단계 슈리딩거 고양이 상태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네, 해석에 따라 다르고 해석에 따라 말에 따라서 말에 다르고. 따라 다르고 네. 그런 양자역학 합의문인데 저기는 양자역학 합의문이 아닌 진짜 합의문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별로 뭐 문제되거나 나쁘게 진행된 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아베까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가 그리고 나서는 약간 좀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들이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또 뭐 사실 팔짱 끼는 장면도 흑백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저는 그것이 과거에 레이건과 대처의 오마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진만 흑백으로 공개가 되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레이건하고 대처 사진 중에 친밀한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오마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립 서비스는 유명하긴 한데 네. 이번에 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은 립 서비스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진심이 좀 느껴지는 립 서비스로 봅니다. 예. 그럼 립 서비스가 아닌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뭐 좋은 평가를 총리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 문제를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지금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 인신매매 이런 게 많이 알려졌죠. 뭐 여기에는 또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 행위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 원영섭 변호사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SKT하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개인정보 보호 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공익 집단 소송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벌써 참여 신청을 구글 폼 형태로 지금 받고 있는데 1,000명이 넘어섰어요. 벌써. 그래요? 예, 1,000명이 넘어서고 그리고 뭐 명수로 1,000명이고 그 중에 뭐 SK만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SK 롯데 다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건수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00건 정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마 저는 어제도 받았어요. 텔레그램으로 네. 무슨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거 예. 있다. 뭐 그런 거 받았는데 수시로 그거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뭐 도박 사이트라든지 뭐 또 뭐 하여튼 로맨스 캠 같은 여성의 어떤 이상한 문자 같은 여성이 보내는 문자 같은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이 실제로 문자로도 날라오죠. 그렇죠. 텔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를 알고 예. 날라올까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대, 성별, 결혼 여부 이런 걸 알면 그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끼리는 다 알 수 뭐 저분은 한 40대 정도, 50대 정도 남성이고 뭐 미혼이다 이렇게 알면 그 사람한테 맞춤형 정보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학생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필요한 뭐 고액 알바 이러면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 근데 50대 이 사람한테 고액 알바로 접근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저 50대 정도 되면 이제 주식 리딩방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60대는 로맨스 게임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 예. 그렇게 이제 이 개인 정보가 털리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롯데카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SKT도 그런데 중국발 해킹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공공기관은 이 해킹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북한에서도 털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트는 나라 중에 이제 중국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쪽에서 털라고 하는 걸 방어를 열심히 하는데 민간 기업이 개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SK텔레콤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롯데카드 카드사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매월 한 번씩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난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LG도 좀 LG, KT도 이제 뭐 KT, 예. KT 소액결제, 뭐 GS 리테일, 뭐 이런 데서 예스24, 티머니 계속 털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언론의 주목을 안 받은 것뿐이지 그런 게 계속 털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민간 기업을 털까? 그리고 그게 저는 뭐 이 캄보디아 쪽으로도 흘러간다고 저는 추정해요. 어디서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보이스피싱의 그런 게 나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간 기업은 이 개인정보 유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개인정보 유출 그런 보안 직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 몇 년 동안. 그래요? 그리고 예산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황당한 거예요. 예. 아니 이 개인정보의 가장 그런 어떤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될 대기업이 그런 비중을 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털려도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사태 방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개인정보 제도라는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률도 있고. 네, 네. 제가 개인정보 보호위원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저희 국회 그러니까 그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 오해하니까. 예, 오해하니까. 근데 그때도 뭐가 이슈가 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걸로 통상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EU나 미국으로부터. 특히 EU는 굉장히 민감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왜 똑바로 보호를 안 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속 일종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그 왜 클레임을 제기하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잘해 주기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느라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SK도 사업하니까 개인정보 입수하고 롯데카드도 개인정보를 사업하느라 입수하죠. 자기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샤넬 회사다. 프랑스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객 정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또 파는 뭐 현대자동차다. 뭐다. 이러면 우리도 저쪽 그 EU 쪽에 개인 정보를 우리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이 다국적 기업이 되니까 EU도 보관하고 있고 EU도 다른 나라 걸 보관하고 있고 미국도 다른 나라 걸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걸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안 돼가지고 털려버리면 자기들 자료도 털리는 거예요. 연동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나라들끼리 무역의 자유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통상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의 그런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게 아니 뭐 개인정보 이게 뭐 왜 중요하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몇 차례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런 개정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의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하고 상임위 간사였던 이채익 의원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게 그 통상 관련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냥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그 손해배상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에서. 무슨 말이냐? 유출만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최대 300만 원까지 그 본인이 직권으로 손해액의 입증이 없어도 그리고 과실이나 고의의 입증이 없어도 유출만 확인이 되면 손해액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유출 자체만 확인이 되면 유출 자체만 확인이 되면 그게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것까지는 입증할 그리고 필요 없이 오히려 그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손해가 발생하는 케이스에서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사람은 거기에 2배 내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최대 300만 원까지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주는 걸로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면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언론도 나오는데 그 언론에 드는 판례는 이 그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액이 개정되기 전에 그 전에는 그냥 위자료로 했어요. 위자료로 하니까 대법원에서 사람 한 명당 10만 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만 원은 일단은 최저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 300만 원까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저희가 뭐 일부 몇 명을 이미 소송을 진행시켜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도 10만 원 정도 들어간 다음에 그걸 나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하이브리드전, 사이버전 그리고 북한과 또는 이제 중국과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방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시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것도 한 방법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아니 2번 다시 개인 정보 유출하면 이거는 손해배상이 되고 당신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보호의 방법인 겁니다. SKT에서 유출된 거, 롯데카드에서 유출된 거, 딴 데서 뭐 KT 소액 결제로 유출된 거, 그게 북한한테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 국가들에게 넘어가는 정보,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정보 이걸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기업들의 정보 가지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개인 정보가 불량 국가나 범죄에 넘어가는 걸 사실은 법적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그걸 해내지 않으면 그렇죠. 너희들도 망할 수 있다 이런 거. 너희들도 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대로 미리 네. 돈을 내서 개인 정보 관리를 해라. 그래야지 지금 이 뭐 이런 캄보디아 같은 것도 저는 결국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익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글 저희 원영섭 TV 오시면 그 구글 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또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이 가고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연락처라도 최소한 알려주셔야죠. 어떻게? 예. 네. 저희가 카톡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 제가 이 방송 바로 밑에 네. 그 댓글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나자마자 댓글란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상단에 띄워달라고 그 구글 홈페이지, 구글 폼 양식을 그 링크를 띄워달라고 제가 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SKT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해킹 피해자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자 이 소송에 참여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 뭐 지금이라도 원영섭 TV 원영섭 누르시고 TV 바로 그게 들어오시면 제일 쉽겠네요. 예, 바로 안내가 돼 있습니다. 모든 예. 것들이. 예. 원영섭 TV 어차피 또 원영섭 TV를 또 보실 겸 예. 원영섭 TV에 들어가시면 또 관련 내용도 있고 거기서 바로 신고 참여하겠다 피해자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간명이 더 쉽게는 하겠네요. 예.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